개인적으로 힙합 음악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예, 예. 그 뼛속 깊이 그 락커의 정신이 저항 정신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힙지리 음악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예. 뭔가 양아치 같. 그런 음악 별로 좋아하지. 약간. 자, 그래서 오늘 할 내용 로텔담 규칙 나가도록 합시다. 로텔담 규칙은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국제 규칙입니다. 그래서 함부르크 규칙이 여러분들 뭐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만 보기 좋게 실패했어요. 망했어요. 망할 망. 완전 망했어. 그렇게 어렵게 잘 만들어 놓고 쓰이지 않는 그런 국제 규칙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교훈을 얻습니다. 이게 너무 하주의 이익만 대변해서는 답이 안 나오겠다라고 해서 운송인 측의 이익도 조금 반영을 해서 어떤 새로운 국제규칙이 복합운송과 컨테이너가 주요로 사용되는 국제운송의 거래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국제규칙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로텔담 규칙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국제해사위원회 CMI하고 UN, 운시트랄하고 이제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텔담 규칙은 이게 2009년도에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해상운송 규칙이나 복합운송 규칙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해상운송 규칙은 맞으나 그 책임 구간, 그러니까 운송인의 책임 기간이 육상 구간으로 확장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헤이그 비스비 같은 경우에는 선적하고 양육할 때까지, 그러니까 태클 투 태클이었고, 함부르크 규칙 같은 경우에는 포트 투 포트였다라고 한다면 로텔담 규칙 같은 경우에는 도어 투 도어, 그러니까 도어란 것 자체가 내륙지 출발지의 그 송화인의 창고나 공장에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그 육상 구간이 포함되게 됩니다. 해상 구간을 함께. 그래서 이것이 복합 운송에 사용되기에 적합하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원문의 풀네임 자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 전부 또는 일부가 해상으로 운송되는 국제화물 운송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입니다. 그래서 일부가 해상으로 운송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일부는 육상 구간을 포함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되겠죠. 그래서 로텔담 규칙은 해상 운송 규칙이면서도 복합 운송 국제 규칙입니다. 그래서 로텔담 규칙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 복합 운송에 적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해상 운송 관련된 규칙이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보겠지만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그러니까 전자무역, 페이퍼리스 트레이드의 그 간행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발행 서류, 그러니까 운송 서류들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발행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5번 좀 있으면 보겠지만 운송인의 책임 의무도 보통 헤이그나 함부르크 규칙에 많이 규정되어 있는데 로텔담 규칙에서는 송화인의 책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특징들 나머지 몇 가지 읽어보면 되고 그래서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죠.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이 많아요. 이게 엄청 양이 많은데 이거를 다 할 생각은 아니고 이거 맨 끝에 있는 그러면 엄청 내용이 많아서 자 여기부터 이거 안 봐도 돼. 그냥 강의 자료만 봐도 됩니다. 79쪽. 지금 여기 총칙부터 시작해서 쭉 나가는데 여기 지금 여기 강의 자료에는 제소 기간, 그러니까 65조까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던 로텔담 규칙의 특징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전자운송기록, 그러니까 전자적인 방식으로 서류를 발행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 운송인의 의무와 운송인의 책임은 이게 국제 해상 운송
협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인데 뭐가 있냐면 송화인의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송화인의 의무 7장에서 그리고 물품 인도라든지 그리고 통제자의 권리가 있는데 통제자가 뭐냐면 그 운송 서류를 통제하는 사람. 그리고 이거를 이행 지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이 서류 자체가 운송 서류 자체가 유통증권이기 때문에 그 유통증권의 정당한 지시자, 통제자, 권한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 이전, 책임 제한, 제소 기간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여기 내용들 중에 본문 중에서 스킵할 내용이 뭐냐면 통제자의 권리 10장은 스킵을 할 거예요. 10장은 스킵을 한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스킵을 할 거고 그리고 강의 자료상에는 14장부터의 내용은 넣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운송인의 의무 책임 같은 내용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 위주로 학습을 할 거고 뒷부분은 뭐 계약의 유효성이라든지 뭐 협약 배제라든지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 자료에조차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6개 조항으로 되어 있지만 강의 자료는 65조까지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2009년도에 나왔다 보니 이 관련되어 있는 예전에 그 헤이그 비스빈 함부르크 규칙 같은 경우에는 뭐 관련 서적이나 아니면 뭐 관련 논문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 시간 때 아니더라도 웬만한 운송론 책이나 아니면 무역실무 책을 구해보면 다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로텔담 규칙은 많이 없어요. 교수님들이 연구를 잘 안 하시기도 하고니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것 내용들이 잘 없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라도 원문을 다 실어놨으니까 좀 필요한 경우에 활용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볼 거는 다시 맨 앞으로 가서 총칙입니다. 총칙. 그래서 총칙에 정의가 나옵니다. 이 정의가 여기서 시험 문제 무조건 냅니다. 정의 여기 있는 거. 왜냐하면 엄청 많아. 정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이 로텔담 규칙을 제가 학기 말에 학기 거의 끝날 때 학습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운송론 강의할 때마다. 왜냐하면 이 로텔담 규칙에 있는 정의 규정들이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웠던 뭐 국제 운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과 관행들이나 뭐 관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름의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야말로 정의.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이 로텔담 규칙이 함부르크 규칙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출범했지만 내가 봤을 때 로텔담 규칙도 망이야. 망기가 느껴져. 이것도 좀 그래. 하지만 함부르크 규칙을 학습하는 이유가 그 당시에 컨테이너 운송과 관련된 관행이 반영되면서 학문적으로 공부할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로텔담 규칙도 복합 운송의 관행이 반영이 되면서 이 국제 운송의 여러 가지 쓰이는 개념들에 대해서 로텔담 규칙이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운송 계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해상 운송에 부과해서 다른 운송 수단에 의한 운송을 포함하며 해상 운송 방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운송 계약에 여기 로텔담 규칙은 복합 운송, 다른 운송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헤이그 비스비나 함부르크 규칙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했어요. 해상 운송에 국한돼서 봤는데 로텔담 규칙은 조금 확장되어 있다. 그리고 대량 화물 정기 운송 계약, 이게 이제 기간 단위로 해서 합의된 기간 동안 1년의 운송을 하는 그런 운송을 대량 화물 정기 운송 계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대형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원자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포스코의 뭐 철강석이라든지 한국전력의 뭐 그 석탄이라든지 이런 같은 경우에는 운송인들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공급하는 계약을, 운송하는 계약을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량 화물 정기 운송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그리고 전기선 운송 배웠죠. 우리가 한진해운이 파산 부도 나면서 뭐 큰 대형 전기선사를 잃었지만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요율로 정해진 항로를 다니는 그런 전기선 운송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선 운송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일반 대중에게 공표되어서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항해 일정표에 따라서 지정 항구 사이를 규칙적인 일정, 레귤러한 스케줄로
단위는 그러한 운송 서비스를 정기선 운송이라고 개념적으로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많은 거야. 로텔담 규칙에 어떤 국제 운송과 관련된 이슈,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자, 그리고 비정기선 운송은 정기선 운송이 아닌 모든 형태의 운송을 말하고, 그리고 운송인이란 당연히 송화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자, 이행 당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행 당사자란 말. 자, 그래서 이행 당사자는 운송인은 아니에요. 운송인 이해의자로서 화물의 수령, 선적, 취급, 적부, 운송 관리, 양육, 인도에 관해서 운송인과 운송계약상의 의무를 일부 이행하거나 이행할 것을 인수할 것을 지칭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쉽게 말해서 이런 경우가 될 수 있겠죠. 운송인과 계약 체결해가지고 운송인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저기 화물의 수령, 선적, 취급, 적부, 운송 관리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운송인이 해야 되는 일인데 이 운송인의 할 일을 일부를 부담하는 사람이죠. 이행 당사자라고 이행 당사자라고 나와 있는 이 사람. 그럼 소위 말해서 운송인과 계약을 체결해서 하청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운송인이 복합 운송인이라면 그 복합 운송인의 의무의 일부를 이행하는 실제 운송인이 이행 당사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개념으로서 쓰인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해상 이행 당사자가 있습니다. 해상 이행 당사자, 화물의 선적항에서부터 양육하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운송인의 의무의 일부를 이행하거나 이행할 것을 인수한 이행 당사자를 지칭한다. 만약에 운송인이 복합 운송인이고 이행 당사자가 실제 운송인이라고 한다면 해상 이행 당사자는 복합 운송에서 해상 구간을 책임지는 해상 운송인이 되는 그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운송에 쓰이게 아주 적합한 국제 해상 운송 규칙이다라는 거죠. 로텔담 규칙이. 자, 송화인. 송화인은 물품을 보내는 사람이 되고, 명의상 송화인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뜬금없는 명의상 송화인이에요. 뭐냐면 송화인 외예자로서 운송증권 또는 전자운송 기록상에 송화인으로 기재될 것이 승낙된 자를 지칭합니다. 뭐 중개무역이나 중개무역에서 화물을 실제로 보내는 사람하고 서류상 보내는 사람하고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간행을 반영한 거예요. 기존에 함부르크 규칙이나 그런 데에는 뭐 이런 명의상 송화인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운영을 이 개념 자체를 로텔담 규칙에 반영을 했다는 거죠. 특이하죠. 자, 그리고 10번에 소지인, 운송증권을 소지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운송증권을 점유해서 지시식의 경우에는 그 지시식란에 운수화인으로서 기재되어 있거나 아니면 배서되어 있거나 아니면 운송 서류 자체가 소지인식이나 지참인식이라서 그 운송 서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운송 서류의 정당한 권리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홀더란 말 자체가. 그리고 컨사이니는 화물을 받는 사람이죠. 수화인입니다. 컨사이너의 반대죠. 그래서 컨사이니. 그리고 처분권 있습니다. 처분권은 운송인에게 화물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처분권자, 통제권자라고 하는데 운송 서류나 운송 화물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운송인에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 권리를 처분권이라고 하는데 10장은 우리가 스킵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처분권자. 그래서 처분권, 화물에 대한 화물 운송 서류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운송증권, 트랜스포트 다큐먼트라는 것은 운송인이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운송인 또는 이행 당사자가 운송 계약의 기초에서 화물을 수령했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운송 증권이란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운송 계약서를 운송인과 송화인이 작성을 하진 않지만 운송 증권 자체가 운송 계약의 내용들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유통 운송 증권과 비유통 운송 증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선화증권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했었는데 로텔담 규칙에서는 유통증권, 비유통증권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유통운송증권의 경우에는 뭐 지시식, 그리고 뭐 유통 가능한 이런 문구를 넣거나 아니면
유통 불가라는 문헌이 없거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운송 중에 운송 서류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은행, 뭐 송화인, 뭐 신용정 개설은행 이런 여러 사람들을 거치게 되는 경우에 아니면 운송중 전매가 일어난다든지 그런 경우에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반대급부가 이제 비유통운송증권이죠. 비유통운송증권. 그리고 전자통신. 우리가 인터넷 기반으로 종이 서류 없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자통신과 관련된 이슈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운송 기록. 유통 우리가 종이 서류가 아닌 인터넷 기반의 전자적 방식의 운송 서류 같은 것들을 전자 운송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읽어보면 운송계약상 운송인이 전자통신에 의해서 발행하는 한 통 또는 수통의 메시지에 들어있는 정보로서 쭉 가서 A에 보면 운송계약의 기초에서 운송인 또는 이행 당사자가 화물을 수령하였음을 증명하며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이런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전자기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서류하고의 반대죠. 그리고 이 전자운송기록도 전자적으로 발행되는데 이것조차도 유통성과 비유통성으로 나눠서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통 전자운송기록, 비유통 전자운송기록 밑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유통성과 비유통성으로 나눠서 발행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쭉 내려와서 뭐 양도, 명세 뭐 이런 것들도 좀 한번 보면 되고, 자, 하물이 있습니다. 하물. 그래서 하물은 우리가 헤이그 비스비나 함부르크 때 하고 다르게 로텔담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상품, 제품 모든 종류의 물품을 의미합니다. 모든 종류의 물품. 뭐 살아있는 동물이 어떻고, 가판적 화물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없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종류, every kind, 모든 종류의 화물이 다 들어갑니다. 그게 로텔담 규칙이죠. 자, 그리고 컨테이너, 컨테이너에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봤던 컨테이너 형태, 모든 형태의 컨테이너가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죠. 뭐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 쭉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의 규정이 앞에 보았던 것처럼 아주 많은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딱 시험 문제 내기 좋죠. 그래서 뭐 달달달 외울 필요 있느냐,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시험 문제가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하지만 한 몇 번 읽어봐서 이런 내용 이야기하고 있구나 좀 위주로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용 자체가 지금 강의 자료 자체가 80슬라이드에 이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고 뭐를 버릴 것이냐, 굉장히 불친절한 가운데서도 나름의 친절을 발휘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다 볼드 표시해놨어요. 쭉 보면. 그래서 그거 위주로 그러한 볼드 표시가 있는 문장과 문단 위주로 학습을 하면 돼요. 그게 이제 내 생각에는 나름 봐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조에 가보면 이 로텔담 규칙의 적용 범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협약은 어떻게 한다? 수령 장소와 인도 장소가 서로 다른 국가, 국제 운송이라는 거죠. 수령 장소와 인도 장소가 서로 다른 국가, 국제 운송이다. 그리고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운송 계약에 적용된다. 그러나 다만 운송 계약에 따라서 아래 A, B, C, D 4개의 장소 중에 하나가 최약국 내에 위치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수령 장소, 물품을 받는 장소, 운송인이 물품을 받는 장소, 아니면 물품을 선적하는 항구. 자, 그리고 물품의 인도 장소. 인도 장소, 물품을 수화인에게 건네주는 장소가 되겠죠. 그리고 아니면 본선에서 양육되는 양육항. 그래서 Freight of Receipt, the Port of Loading, the Place of Delivery, the Port of Discharge. 이 네 가지가 뭐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최약국에 해당이 되면 이 협약에 적용을 받습니다. 4개요, 4개. 자, 그래요, 4개다. 그래요. 뭐 이상한 게 하나 들어오고 골라라 이렇게 되겠죠. 문제가 기본 문제야. 이 정도는 맞춰줘야 돼. 그죠? 수업을 들으면. 자, 그리고 국적에 상관없이, 당연히 뭐 국적에 상관없겠죠. 선박이 뭐 미국 사람이고 우리나라 사람이 상관없이 장소가
장소가 최약국이면 적용이 된다 그 얘기예요. 사람 국적에 상관없고. 자, 그리고 특정 운송 제외 6조의 이 로텔담 규칙은 기본적으로 정기선 운송에 적용합니다. 정기선 운송에 적용해요. 근데 용선 계약이나 부정기선, 여기서 이제 한글로는 비정기선이라고 적어놨는데 어찌됐든 정기선 운송이 아닌 운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용선하는 거에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근데 뭐 물론 좀 깊게 들어가면 여기 보면 이거 좀 깊은 내용이긴 한데, 자 6조 2항 A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당사자 사이에 선박 또는 선박의 공간의 사용을 위한 용선 계약이나 다른 계약이 없는 경우 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 보면 이 협약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비정기선 운송의 운송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래의 경우는 제외된, 원래 비정기선은 적용하지 않는데 밑에 A, B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A는 그럼 쉽게 말해서 적용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당사자 사이의 선박이나 선박의 공간의 사용을 위한 용선계약이 뭐냐면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배를 빌린 사람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경우, 그런 경우도 적용을 하려면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거 뭐 너무 깊은 내용이니까 뭐 그렇게만 알아도 일단 기본적으로 정기선 적용한다. 용선 비정기선 적용 안 한다. 일단 그렇게만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자운송 기록. 전자운송 기록. 우리가 지금 계속 보니까 뭐 전자운송 기록에 대해서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운송 기록을 사용하겠다라고 이 당사자들 간에 뭐 운송인과 송화인 간에 합의, 동의를 하게 된 경우에는 전자운송 기록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종이 서류로 하지 않고 운송인과 송화인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전자운송 기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8조 B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으면 전자운송 기록은 이전에 그 운송증권 종이 서류하고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분명히 못 박아놨죠. 동일한 효력, the same effect,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자, 그리고 9조에는 유통 전자운송 기록, 그러니까 전자운송 기록을 어떻게 발행을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뭐 살짝만,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말했어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하지만 살짝만 보면, 자 소지인이 애정된 자에게 기록의 발행과 이전을 하는 방법, 그리고 유통 전자운송 기록이 완전성을 유지할 것에 대한 보증, 그리고 소지인이 자신이 소지임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소지인에 대한 인도가 이루어졌는지 뭐 그런 것들,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 확인을 제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선화증권, 전자선화증권을 잠깐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 선화증권의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이전과 관련해서 뭐 전자키를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볼레로가 제공하는 그 플랫폼을 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이용을 했는데, 전자운송 기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가 정당한 소진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인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언급은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뭐 합의한 경우에는 10조에도 뭐 관련된 내용들에 사용되고 있죠. 뭐 유통 운송증권이 사용되고 이를 전자운송 기록으로 대체하기로 합의를 했으면 유통 운송증권을 모두를 운송인에게 인도해야 된다. 요 내용이 뭐냐면, 종이 서류가 나왔는데 전자 서류를 사용하기로 했으면 그 전에 나온 뭐 종이 서류 다시 인도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맞겠죠. 종이 서류도 돌아다니고 전자 서류도 돌아다니고 그럼 곤란하죠. 그래서 전자 서류로 합의를 해서 사용하기로 했으면 종이 서류는 수거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자, 화물의 운송과 인도 11조, 요건 중요하죠. 뭐예요?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수화인에게 인도해야 됩니다. 운송인의 가장 중요한 책무죠. 자, 그리고 운송인의 책임기간은 운송을 위해서 화물을 수령한 때 시작하고 화물이 인도된 때 종료됩니다. 그래서
포트 투 포트라든지 태클 투 태클이 아니고 뭐예요? 하물을 받았을 때부터 하물을 인도해 줄 때까지가 운송인의 책임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밑에 12조 2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률에 의해서 인도되는 경우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까지는 안 살펴봐도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당사자들은 이 물품의 수령부터 물품의 인도까지가 운송인의 책임 구간이긴 한데 그러한 수령과 인도의 시간 장소를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아주 선택권을까지 주어놨죠. 그래서 그런 경우. 그리고 뭐 AB에 보면은 뭐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읽어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물품의 수령 기간보다 운송 계약의 선적 개시 기간이 앞선 경우 물품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선적해? 그죠? 그런 경우로 하면 무효다. 운송 서류상에, 운송 계약상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무효로 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13조에 운송인의 구체적인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물을 수령, 선적, 취급, 적부, 운송, 보관, 관리, 양육, 인도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적절하고 그리고 주의 깊게 하물을 취급해야 됩니다. properly and carefully 해서 하물을 취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운송인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운송인과 송화인은 하물에 대한 선적, 취급, 적부 또는 양육이 송화인의 명의상 송화인 또는 수화인에 의해서 행해질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요거 뭐냐면 운송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물품의 선적이나 취급이나 적부가 혹은 양육이 송화인이나 수화인에 의해서 하도록 송화인이나 수화인이 하도록 뭐 합의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무조건 다 운송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송화인이 직접 물품을 선적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건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운송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 의무라고 해서 모든 거를 운송인이 다 한다 해놓고 양 당사자 합의하면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14조는 운송인의 가망 능력과 관련되어 있어요. 가망 능력 주의 의무. 그래서 운송인은 항해 전, 항해의 개시, 그리고 항해 중에 있어서 다음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를 다해야 된다. 이 말이 공부를 좀 깊게 한 친구들은 확 와닿을 거예요. 보면 왜 그러냐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가망성에서는 항해 개시 시만 되어 있었어요. 항해 중간에는 가망성을 유지시켜야 된다는 의무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발항시에 가망성을 갖추면 된다. 그러니까 배가 항구에서 출발할 때 이 배가 그 항해를 견딜 수 있는 가망성을 갖췄으면 운송인은 가망성 주의를 다 한 게 되었어요. 헤이그 비스비 때는. 하지만 로텔담 규칙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항해 중이에요. 항해 중. beginning of and during the voyage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voyage 하는 항해 중에 그 기간, 그 항해 전체 기간 안에 가망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헤이그 비스비보다 이 로텔담 규칙이 운송인의 가망성 주의 의무에 확장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가망 능력과 관련돼서 A, B, C 똑같습니다. 이 내용은 같아요. 선박이 가망 능력 갖추고 있어야 되고 선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선창이나 화물을 적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게 안전한 상태로 유지 보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조는 여기 보면 오른쪽에 그 제목의 우리말 번역이 틀렸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다가 오타가 났네요. 그래서 하물이 위험해질 때 하물의 위험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영어 표현만 그대로 보면 자, 그래서 운송인 또는 이행 당사자는 하물이 운송인의 책임 기간 중에 사람이나 재산이나 환경에 실제적으로 위험을 야기하게 되는 위험을 하거나 아니면 이 위험을 야기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하물을 수령하거나 선적하는 걸 거절할 수 있고 파괴 또는 무해 조치할 수 있습니다. 무해와 조치하고 관련된 내용이 15조에 나와 있습니다. 뭐 그냥 15조를 무해와 조치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하물이 위험에 처했을 때, 하물이 위험할 때, 하물 자체가 위험해졌을 때 뭐 이렇게 요 위에 우리말 번역을 좀 바꾸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항해 중 하물의 포기, 희생이죠. 그래서 공동의 안전을 위해서 인명이나 공동 위험체의 다른 재물을
위난이라고 했는데 위험하고 뭐 어려운 상황이죠. 예, 그래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경우에는 해상에서 화물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공동해송과 관련된 내용이 16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화물을 포기할 수 있다.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화물이 위험이 처했거나 아니면 공동 위험체의 안전을 위해서 화물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6조에. 자, 그리고 5장입니다. 그래서 운송인의 의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책임, 운송인의 책임. 자, 그래서 운송인과 관련된 그 책임주의에 있어서 로텔담 규칙도 가실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 청구인이란 말이 등장하는데 그 청구인이란 것은 여기 보면 그 운송인한테 어떤 클레임을 제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운송인한테 클레임을 제기한 사람이 누가 되겠어요? 송화인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수화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송화인이나 수화인의 어떤 대리인이거나 아니면 송화인이나 수화인한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송화인 뭐 이렇게 못 박아 놓지 않고 그냥 청구인 클라이먼트라고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운송인한테 어떤 소송이나 이의 제기를 제기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청구인이 화물의 멸실, 손상, 지연 이런 것에 대해서 운송인의 책임 기간 중에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운송인은 입증하게 되면 운송인은 그러한 화물의 멸실, 손상, 지연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인은 이러한 화물의 멸실, 손상, 지연의 원인 그리고 원인 중 하나가 자신의 가실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게 되면 책임을 면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운송인이 잘못한 것이 있는 것, 운송인의 자신의 어떤 가실이 있는 경우에만 한해서 이 운송 화물의 멸실, 손상, 지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줄이면 가실 책임주의가 되는 거죠. 가실 책임주의. 그리고 17조 3항에는 뭐가 있냐면 아래 사건이나 사정 중 하나가 화물의 멸실, 손상, 지연에 기여를 했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에도 면책됩니다. 이게 뭐냐면 면책 카탈로그예요. 자, 함부르크 규칙 때 죽었던 면책 카탈로그가 보무도 당당하게 살아 돌아왔어요. 왕기입니다. 왕의 기한이죠. 자, 그래서 면책 카탈로그가 살아 돌아왔어요. 그래서 천재지변, 그리고 해상 사고, 그리고 뭐 전쟁, 검역상 문제, 아니면 동맹 파업, 하재, 불, 그리고 상당한 주의료도 발견할 수 없는 숨은 하자. 그리고 송화인이나 처분권자 이런 사람들의 어떤 자기 부작위에 의해서 화물이 멸실 손상이 됐을 때 그리고 뭐 화물의 고유하자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운송인을 대리하는 사람의 포장 불비, 포장이나 하인의 뭔가 하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해상에서 인명이나 이런 것들을 재산을 구하기 위한 활동을 하다가 화물의 멸실 손상이 발생했다. 그 경우에도 면책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쭉 읽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5개요. 15개인데 여기 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면책 카탈로그에서 하나 빠진 애가 있어요. 빠진 애가 있습니다. 항해상 가실 면책이 빠졌어요. 면책 카탈로그가 살아 돌아오긴 했는데 다 살아 돌아오진 못했어. 아까 보면 뭐 하재도 있고 천재지변도 있고 고의성도 있었고 뭐 화물의 숨은 하자도 있었고 전쟁도 있고 내란 동맹 파업도 있고 다 살아 돌아왔는데 항해상 가실 면책이 빠졌습니다. 우리가 하이그 비스비 규칙 면책 카탈로그 얘기할 때 제 첫 번째 있었던 게 항해상 가실이었어요. 그건 뭐예요? 선장, 선원, 도선사의 가실로 인해서 발생한 화물 멸실 손상에 대해서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겠다. 운송인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망망대해에서 선장이나 선원이 자신의 일을 하다가 자신의 그 실수로, 선장의 실수로, 아니면 선원의 실수로, 아니면 도선사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운송인의 책임지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택시 기사 아저씨가 사고 내면 택시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뭐 이런 조금
운송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갑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규정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발생됐던 게 뭐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뭐 쌍방가실 충돌 약관도 사실상 항해상 가실 면책 때문에 생겨난 규정이었고, 그런 조금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내용이 로텔담 규칙에서는 삭제됐어요. 그래서 항해상 가실 면책은 더 이상 로텔담 규칙상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 여기 보면 4조에 운송인들도 멸실 뭐 손상 지연에 책임을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 18조에 규정된 자가 이행 보조 이행 당사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또 18조 뒤에 바로 있으니까 보면 되고, 자, 그리고 5조는 가망성을 여기 보면 A 읽어보면 1, 2, 3이 있는데 1, 2, 3 읽어보면 가망성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17조 5항은 운송인이 가망성에 대해서 이거를 유지해야 되는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때 책임이 있다. 그 이야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조는 운송인은 아래 열거된 자의 자기 또는 부자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A 모든 이행 당사자. 자, B 선박의 선장 선원. 자, 그리고 C 운송인 또는 이행 당사자의 피용자. 피용자란 게 뭐냐면 고용된 사람을 뜻해요. employee. 그리고 D 운송인의 요구 또는 관리 감독하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행위하는 한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의무를 어떤 것이라도 이행하거나 이행하는 자. 자, 여기 보면 B에 보면 선장 선원이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선장 선원의 자기 또는 부자기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 의무 위반에 대해서 누가 책임진다? 운송인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해 가실 면책이 사라지고, 항해 가실 면책이 뭐라고 그랬어? 선장 선원 도선사가 잘못했을 때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는데, 로텔담 규칙에서는 명확하게 적어놨습니다. 선장이 잘못한 거 운송인이 책임진다. 선원이 잘못한 거 운송인이 책임진다. 그 내용이 18조에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도 4개죠. 4개. 자, 그리고 해상 이행 당사자. 만약에 운송인이 복합 운송인이고, 해상 이행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해상 구간에서 운송을 이행을 하는 실제 운송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해상 이행 당사자는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운송인의 의무 책임을 부담하고 운송인의 항변권과 책임 제한의 이익을 향유합니다.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해상에서 실제 운송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협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운송인의 의무를 부담하고, 그리고 책임 한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뭐 그런 내용들 쭉 멸시 손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 이건 뭐 19조 2항 같은 거 좀 봐두면, 운송인이 협약에서 규정한 거 외에 해외 해상 이행 당사자는 의무 또는 책임을 높은 한도에서 수용하는, 그러니까 이 협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한도보다 책임보다 높은 수준으로 따로 합의하는 것에 대해서 구속되지 않는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이런 것들은. 자, 그리고 운송인은 그 복수의 해상 이행 당사자가 화물의 멸시 손상에 책임이 있는 경우 연대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합 운송인이 운송을 이행하려면 육상 구간도 있고 해상 구간도 있는데, 이 이행 당사자, 해상 실제 운송인이 발생한 어떤 책임에 대해서 복합 운송인이 연대 책임진다.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21조의 연착, 딜레이. 인도의 지연은 화물의 합의된 시간 안에 운송 계약에서 정한 목적지에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이 연착의 지연에 대해서도 운송인이 책임을 집니다. 자, 그리고 59조 가보면 그 뭐 835 SDR 나오는데, 어찌됐든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해서 운송인이 지급할 배상액은 그 인도 장소의 시점에서 화물의 가치를 참고해서 산정을 합니다. 인도되어진 장소와 시점에서 화물의 가치를 따라서 산정을 하는데, 그 화물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요것도 사실 그 함부르크 규칙이나 이런 데 가보면 있었죠. 교환 가격.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익스체인지 프라이스, 그 다음이 시가. 익스체인지 프라이스가 없으면 시가, 마켓 프라이스. 마켓 프라이스가 없으면 동종 동질 물품의 노말 밸류.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뭐 이것도 뭐 그냥 한번 쭉 보면 되고. 자, 그리고 여기도 우리말 해석이 틀렸네. 요 제목 손해배상액 산정을 이게 그죠? 분명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하다가 안 고쳤네요. 뭐겠어요? 멸실손상 지연의 통지죠. 멸실손상 지연의 통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파리가 날라다니고 있죠. 그죠? 자, 자, 그래서 멸실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운송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운송인이나 이행 당사자한테 인도전이나 인도시에 그 화물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겠죠. 노티스해야 되겠죠. 근데 그 화물의 멸실 손상이 그 인도를 받을 때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바로 눈치채지 못할 때 그때는 인도일로부터 7영업일입니다. 7영업일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죠. 뭐 3일 이랬었잖아. 헤이그 비스비 때는. 근데 7영업일입니다. 자, 그리고 2항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운송인 또는 해상 이행 당사자에 대해서 본조에 따라 본조가 여기 23조를 얘기하는 거죠. 본인 할 때 그러면 나죠. 본인. 그러니까 본조라고 하면 23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조에서 규정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는 협약상의 하물의 멸실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게 쉽게 말해서 뭐예요? 통지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엄청 좋아졌죠. 옛날에는 멸실 손상에 대해서 통지하지 않으면 뭐 그것이 화물이 제대로 된 인도가 이루어졌다라고 뭐 가름해버리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고 뭐 이랬었는데 이제는 굳이 통지하지 않아도 돼. 그냥 바로 그냥 손해배상 청구해도 돼요. 이 규정 때문에 좋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송인보다는 이제 그 하주의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연착, 지연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멸실의 통지가 하물의 인도 후 연속하는 21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연착에 대한 손해배상은 불가하다. 하물의 인도 후 21일 연속하는 21일 내에 연착에 대한 하물 안 온다. 라는 것을 21일 안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봐두고 앞에 그 잠재하자 바로 숨겨진 하자라서 바로 눈치 못 챌 때는 7영업일이었어요. 7영업일. 근데 화물의 연착과 관련해서는 연속하는 21일이다. 연속하는 21일. 그 달력상 21일이란 거죠. 토요일, 일요일 다 포함하는. 자, 그리고 6조에는 운송에 대해서 추가적인 뭐 내용들이 더 규정되어 있는데 첫 번째 보면 항로 이탈입니다. 항로 이탈 24조에 운송인 또는 해상 이행 당사자가 이 협약상 향유하는 항변 또는 책임 제한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뭐예요? 법에 따를 때 적용 가능한 법에 따를 때 항로 이탈이 운송인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적용 가능한 법에 따른 게 뭐 영국 해상보험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항로 이탈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는 거죠. 뭐 사람을 구하기 따른지 뭐 아니면 뭐 선원을 구하기 위해서라든지 재산을 구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런 항로 이탈에 대해서 크게 책임 제한을 박탈하거나 운송인의 권리를 박탈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25조 하물은 아래의 경우에만 갑판적하여 운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갑판적이 법률에 의해서 요구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 잘 없을 테고 자, B 하물이 갑판적에 적합한 컨테이너에 들어가 있을 경우.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계속 헤이그나 헤이그 비스비 때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갑판적 화물 의미가 없다. 갑판적 화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해수에 화물이 유실될 위험성이 있어서 갑판적이 위험한 화물이라고 봤는데 컨테이너에다가 화물을 집어넣게 되면 컨테이너 그 자체가 창고가 되기 때문에 갑판적 화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아예 로테르담 규칙은 조문 안에다가 삽입을 해서 규정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컨테이너에 실어가지고 화물을 갑판적 하는 거는 갑판적이 아닌 거죠. 그래서 문제 삼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리고 갑판적이 운송 계약이나 뭐 그런
거래에서의 어떤 간섭 간행에 따른 것인 경우, A하고 C 경우는 뭐 잘 없을 것이지만 실제로 전기선 운송에 있어서 전기선의 그 갑판 위에 쌓여지는 컨테이너들, 갑판 위에 놓여지는 그 컨테이너들, 그거 가능하다는 거죠. 그 얘기가 2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쭉 이 내용을 쭉 보면 뭐 5조 같은 경우에 화물을 선착 내에 운송할 것으로 합의한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책임 제한의 이익을 향유할 수 없다. 이런 경우죠. 무조건 갑판 안에다 실어줘라고 합의했으면 그건 이행을 해야 되겠지. 물론 그런 내용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해상 운송 전 후의 운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많아서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면 뭐냐면 해상 운송 전 또는 후의 운송이 뭐예요? 육상 운송 구간 얘기하는 거죠. 육상 운송 구간 아니면 철도 운송 구간이거나 이런 구간에 적용되는 국제 협약이 있으면 그 국제 협약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보면 여기 볼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기타 국제 협약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뭐가? 이 협약이 로텔담 규칙이 우선 적용하지 않으면 그 국제협약이 먼저 적용을 하겠죠. 그 국제협약이 뭔데? 운송인의 책임이나 책임 제한이나 그런 것들을 그 운송 구간에서 적용하는 그 국제 규칙을 먼저 적용하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만약에 육상 구간에 적용되는 육상 구간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화물의 멸실 손상이라든지 아니면 운송인의 책임이라든지 그런 것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 협약이 있으면 그걸 먼저 적용해라. 로텔담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하지만 해상 운송 경우에는 로텔담 규칙을 먼저 적용하겠다. 그 뜻을 또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자, 그리고 자, 여기 보면 7장입니다. 7장. 근데 7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shipper to the carrier obligation, 송화인의 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27조에. 그래서 요거 7장까지만 하고 조금 쉴게요. 자, 운송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송화인은 운송할 준비가 된 화물을 인도해야 됩니다. 운송할 준비가 된 화물을 인도하래. 그리고 그 화물은 선적, 지급, 적부, 고박 그리고 양육을 포함해서 예정된 운송을 감당할 수 있으며 사람 또는 재산에 손해를 야기하지 아니할 상태의 화물을 인도해야 된다. 위험한 화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송화인의 쉬퍼의 의무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볼드 표시를 해놓지는 않았지만 27조 3항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송화인은 화물을 컨테이너에 포장하거나 차량에 싣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차량에 대해서 손해를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사람의 인명에게 손해를 야기시키지 않을 정도로 적절하고 주의 깊게 관리하고 해야 되겠죠. 적부하고 이런 내용들이 27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28조, 29조는 자세히 보지는 않을 텐데 그런 내용들이에요. 화물의 어떤 취급과 관련해서 이 송화인만이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운송인이나 이행 당사자나 이런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송화인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송화인과 운송인이 정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해야 되는 협력하고 그런 정보의 내용들을 운송인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내용들이 여기 보면 28조, 2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정도로만 체크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30조 볼게요. 30조. 자, 송화인은 운송인이 자신이 입은 멸실 또는 훼손이 이 협약상 송화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야기된 것을 입증하면 그러한 멸실 훼손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싶은데 반대로 그거예요. 화물이 멸실 손상이 됐어요. 화물이 멸실 손상이 됐어요. 그 경우에 운송인이 멸실 손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송화인의 화물이 멸실 손상됐다는 것이 아니라 운송인이 멸실 손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송인이 송화인이 뭔가 잘못한 게 있다, 송화인이 책임질 게 있다라고 입증을 하면 송화인이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주어와 목적어가 바뀐 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영어 표현 보세요. The shipper is liable for loss of damage. 그러니까 송화인도 이제 앞으로 책임지는 거야. 송화인도 뭐야? 가실 책임이야. 송화인도 가실 있으면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입증한다? 운송인이. 반대죠. 앞에 그 운송인의 책임 얘기할 때 그랬잖아. 그 청구인이 운송인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입증을 하게 되면 그 운송인은 책임진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 30조는 완전 반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송화인도 앞으로 화물을 운송인한테 화물을 운송을 맡길 때 화물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안전한 화물을 넘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무를 지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내용이 30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 자, 그리고 31조 송화인은 운송인에게 그 계약맹서 작성, 그러니까 운송증권 작성을 할 때 정확한 정보를 운송인에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확한 정보, 화물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운송인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발생하는 멸시손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송화인은 책임을 지겠죠. 당연히 그 내용이 31조 2항에 또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위험물에 대한 특징, 위험물에 대한 특징, 위험화물입니다. 위험화물. 그래서 위험화물에 대해서는 송화인이 운송인에게 이 화물의 위험한 성격이라든지 그리고 이 화물의 위험한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됩니다. 고지해야 돼요. 고지해야 하고, 그리고 그 화물의 이 화물의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시를 해야 됩니다. 표시 알려주고, 이거 그러니까 얘는 위험한 애야, 건들지 마, 알려주고 그 화물에도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명의상 송화인, 명의상 송화인, 이거는 이제 장부상 송화인이죠. 장부상 송화인의 경우에도 이러한 송화인이 가지는 의무나 권리에 대해서 원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송화인이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래서 송화인은 자신의 의무 이행을 위임한 피용자, 대리인, 그리고 하도급자를 포함한 모든 자들의 자기 부자기에 의한 자신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송화인도 송화인의 대리인이 있을 것이고, 송화인도 송화인이 고용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가 있었겠죠. 그런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마찬가지로 운송인도 그랬잖아. 운송인도 자기의 이행 당사자들이 한 잘못에 대해서 연대 책임진다 그랬듯이, 송화인도 송화인 자기가 고용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계약에 의해서 대리시킨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송화인도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8조 8장은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어려운 내용 거의 다 했어요.